상철님과 영숙님 리뷰 가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영숙님을 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리뷰를 해봤다면 오늘은 한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수님과 랜덤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영숙님, 광수님에게 단둘이 치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 얘기하지 마요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의 불편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 입단속시키는 장면이죠. 근데 정작 본인이 정숙님한테는 다 말하죠. 영숙님이 바라보는 정숙님은 본인에게 무해한 존재죠. 옥수님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상철님이 본인을 찾아오고 난 뒤 영숙님은 기분이 다시 좋아졌고 그 덕분에 다시 기분이 업되었고, 방금 전 광수님과의 사건은 마치 몇 년 전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정숙님에게 신나서 들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종잡을 수 없는 들쑥날쑥한 감정의 업앤다운. 그만큼 지금 영숙님에게 상철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영숙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자아들이 서로 상충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이번 돌싱 특집을 보면서 든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같이 다들 남 이야기를 옮기고 또 와전시키고 또 자랑질해 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지난주 광수님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 모두 상대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다들 문제가 됐었잖아요. 다들 애기들 키우고 일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 간만에 이런 남자와 여자의 신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모두들 마음이 급하고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절박해 보이는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거죠. 다시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광수님과 다투고 방에서 혼술하던 영숙님,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에서 상철님과 정숙님이 데이트하는 현장을 목격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던 영숙님이었는데 그 순간에도 이런 불행한 나의 현실로부터 나를 구해줄 것 같은 메시아가 바로 상철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님 광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확인받게 된 바닥을 친 본인의 아픈 과거를 상철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자 했던 걸까요? 자세히 보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켜보던 영숙님을 정숙님이 발견하게 되죠. 환한 카메라가 방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니 당연히 눈치챌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있는가 싶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또 창밖을 확인하죠. 한 여자로서 영숙님을 볼 때 이 모습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18살 순수한 소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정숙님과 상철님이 없어진 걸 알고 자리로 불이 나게 돌아와서 앉는데, 그리고 얼마 후 영숙님의 예상대로 정숙님이 찾아오고 대화에서 영숙님이 그러죠. 난 미국 안 간다. 상철님 혼자서 가라고 해라. 난 한국에서 끝장 본다. 라고 하면서 어째 화장품을 든 손은 전투태세 준비를 하는 김일병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영숙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맞죠. 나 미국 겁나게 가고 싶다. 상철이랑 너무 가고 싶다. 난 미국에서 끝장 볼 끼다. 이게 영숙님 마음이죠. 얼마 있지 않아 영숙님이 짜놓은 판때기에 정숙님과 상철님이 딱딱 움직여주듯 상철님이 손살같이 영숙님을 찾아오면서 둘의 대화가 시작되죠. 우선 영숙님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본인이 당한 억울함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호소하듯 상철님에게 광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주죠. 이야기를 다 들은 상철님, 영숙님이 듣기를 원했던 대답과는 다르게 광수님은 아무 뜻 없이 말한 거라고 대답하죠. 상철님 말이 틀리진 않았죠. 그럼 잠시 광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광수님과의 대화에서 처음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나왔던 상황은 포시랍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숙님이 먼저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언급했었죠. 물론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산전수전이긴 하지만 본인을 빗대어 설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광수님은 그 단어를 듣자 냅다 영숙님이 말하려는 산전수전의 의미가 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이번 생은 글렀네 그런 말을 하냐라는 말로 예상해서 미리 던진 말이었죠. 시작은 분명 광수님은 큰 힘이 없었다고 보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수님이 말한 영숙님 자기소개 때 너무 강렬했다. 이 말도 드라이하게만 보면 첫 번째 산전수전의 말을 들은 후 이어서 영숙님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광수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 라고 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소개 이 말도 큰 의미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세 번째 광수님이 말한 파란만장한 인생, 이 단어가 이제 불씨를 지피게 되는데요. 영숙님이 그 말들에 상처가 된다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광수님이 술을 줄이고 두 번 이혼 과정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이건 광수님이 좀 센스가 없구나, 눈치가 없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그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과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난주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수님도 분명 어떤 말에 대해 본인만의 해석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영숙님에게도
그런 비슷한 성향들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그래서 비슷한 두 분이서 만나서 본인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기분 나쁘고, 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단어들도 따지고 보면 자기소개 때 영숙님이 스스로 다 한 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 극히 꺼려 하잖아요. 스스로는 상처와 상흔이라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피해의식의 과잉 반응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철님과의 대화에서 본인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상철님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이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그 상대가 바로 상철님이기 때문입니다. 상철님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조언, 그건 별거 아니다,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이런 말들에도 영숙님이 피식하며 웃을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상철님이기 때문인 거죠. 42살 문제 있다 문제 있어, 무슨 애야예요? 아니 이 사람아, 이런 식의 영숙님 표현들을 써가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고 요놈 42살 먹고도 여자 마음 하나 몰라주고 내 말만 들어주고 내 편만 들어주면 되는데 답답하다 답답해 라며 상철의 여자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해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잘 모르는 철없는 42살 애가 나한테 좋은 애 준답시고 알랑알랑 거리는 게 그래 그냥 귀엽게 봐줄만 하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철님 입장에서 보면 한 여자로서가 아닌 진지하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며 상대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함인데, 서로 대화의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죠. 암튼 첫 번째 대화는 영숙님이 맥주와 까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면서 일단락되죠. 지금 영숙님에게 맥주와 까까의 의미는 단순 술과 안주라기보다 화해와 위로의 상징이며, 빨간색 립스틱으로 2차전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재무장의 시간 벌기였던 거죠. 두 번째 대화에서 영숙님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첫 번째로 보면 일단 42살 아기임을 상대에게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상철의 이미지도 재확인하면서 스스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은 부분이죠. 이런 내재된 상철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영숙님 모습에서 드러나죠. 만약 너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기가 아니라면 맞은편에 앉은 상철님에겐 광수님과의 대화에서처럼 또 다른 청구서를 건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조선시대 남자 상철님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 과정에서 얻은 상대의 암묵적 동의,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어쨌든 상철님으로부터 부엌에도 가서 요리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겠다라는 말까지 듣게 됐으니까요. 공용 거실로 가서 옥수님과의 문제의 사건 후 쌩하게 자리를 뜨면서 다시 방으로 돌아온 영숙님. 뒤따라온 상철님을 향해 그러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었잖아요. 난 그냥 들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요? 라고 따지듯 말하죠. 여기서 영숙님의 말을 좀 보면요, 내가 원했던 상황들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도 들은 말이고 들은 말을 옮겼는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거죠. 더 정확히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정숙이도 말 옮기고 옥순이도 말 옮기고 순자도 말 옮기고 다들 말 옮겼는데 나도 그 중 한 사람인데 왜 다들 자꾸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죠. 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만 가지고 그런다는 일종의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는 거죠. 이 착각 속에서 영숙님이 받아들이는 현재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본질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영숙님이 인식하는 이 문제의 본질은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원 오브 댐일 뿐이지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했던 상황과 뭔가 어긋났을 때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의 전후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난 아니다, 난 무조건 아니다, 이런 책임 회피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 부정인 거죠. 그럼 영숙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순자님한테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팩트만 보면 그 말을 먼저 한 것도 영숙님이고 그 말에 동조를 했던 게 순자님이라고 보면 맞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에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순자님의 동조가 필요했던 거지 순자님에게 말을 전해 들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순자님이나 정숙님으로 화살이 향하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려놓은 세상에 옥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건 곧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뒤 상철님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사과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제 논점은 점점 산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상철님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윗사람 아랫사람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문제의 포인트는 왜 영숙님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숙님이 그나마 상철님 말에는 듣기는 하잖아요. 어쩌면 영숙님의 지속된 하대성 발언들에 상철님도 속으로는 영숙님에게
너도 개념을 좀 챙겨라를 짚어주고 싶어서 더 나이를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의 핵심에서는 한참 벗어나 버렸죠. 결국에는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상철님과 영숙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긴 한데 아직 상철님은 영숙님을 향한 이성적 감정은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둘 사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